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아직 의사 일정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처리, 쌍특검 추진 등 쟁점이 산적해 여야 대치 전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사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료 조정 등 모수개혁이 아닌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고 이달 내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4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두고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전원위원회를 진행한 뒤 다음 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로 내용이 격화된 민주당 상황을 비롯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3월 임시국회 등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어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의사 일정을 두고 곧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고 대장동 특검을 두고서도 여야 이견이 있어 대치 전국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3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 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부의됐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 때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해 의무 매입 과정에서 정부 재량권을 강화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거듭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쌀 공급 과잉과 재정 악화를 초래해서 결국엔 쌀값이 더 하락하고 중소농민들에게 피해를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부의가 결정된 두 법안을 3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의 야당 단독 처리에 대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 법안들이 법사위에 무한정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쌍특검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룰 특검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적의원 180명의 찬성,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과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대장동 특검에 소극적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물타기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녀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을 고리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경과 보고서를 논의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구체적인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마련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아래 꾸려진 민간자문위원회. 당초 1월 말까지던 연금개혁 초안 제출 시기를 한 달 넘겨 중간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자문위원 간 이견이 큰 탓으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방향이 아닌 모든 의견을 담은 종합보고서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간자문위원회가 발제하고 또 토론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특위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 그런 겁니다.
보고서는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를 우선해달라는 여야 요청에 따라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가입수급 연령 조정과 퇴직연금이나 직영연금, 기초연금 연계 방안 등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다만 유력하게 검토해왔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수치는 담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더 내고 덜 받는 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과 더 내고 더 받는 노후소득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문인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부담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달 중으로 연금특위의 중간 경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연금특위 요청 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이제 계속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낸 게 이제 1차 보고 다음에 또 특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2차 보고 3차 보고 저희 민간위원회가 맨 마지막에 해산할 때가 이제 파이널 최종 보고서가 되겠죠.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국민 설득을 위해 500여 명 규모의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과정도 거칠 계획입니다. 또 민간자문위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연금개혁 논의 일정도 다소 밀린 만큼 다음 달까지인 연금특위 활동 시한 연장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로드맵을 제시하며 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은 뒤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성으로 내세운 정치개혁. 김 의장은 오늘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도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중 토론과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의 3대 원칙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표만 이겨도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승패에 목숨을 거는 사생결단의 정치가 횡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과 국회의장 직속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17일까지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원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개특위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친 방식,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친 방식,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등 4가지 안과 함께 김 의장이 제안한 비례대표 50명 확대 방안을 담은 선거제 개편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정개특위에서 2가지로 선거제안을 압축하면 김 의장은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붙여 총의를 모을 계획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정개특위가 복수의 선거제도를 마련하면 전원위원회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서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한국 헌정사의 거대한 전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후 정개특위에서 최종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아직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아 김 의장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선거제 로드맵 소식을 장정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네, 어서 오세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중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소집 방침을 이제 구체화했는데 김진표 의장의 선거제 개편 의지가 무척 강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 의장은 이미 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자신의 정치 인생 마지막 소명이라고까지 언급해 왔는데요. 이렇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치 갈등의 근원인 이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에 대한 의지는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 등 의장 취임 직후부터 연일 강조하고 있고 올해 새해를 연 신년사를 통해서는 전원위 심사 방침 등 선거법 개정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공식 발언에만 그치지 않고 올해 1월 곧바로 의장 직속 이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선거제 개편과 개헌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 의장 직속의 자문위 출범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 뭐 3개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된 것 같은데 선거제 개편안도 마련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 네. 여야 진영을 떠나 이 현직 의원들 간에도 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초안 만들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의장 직속 자문위가 의견을 낸 건데요. 이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이 50석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입니다. 지역구 소선거구와 병립형 비례제, 지역구 소선거구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지역구 복합선거구와 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 이렇게 3개 안인데요. 자문위는 이 현행 비례대표 의석 47석만으로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3개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증원하거나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의 내용을 좀 더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안은 지난 20대 총선 체제로 돌아가서 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배분을 예전 방식대로 이 전국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이고요. 네. 두 번째 안은 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따르는데요. 이 부정형으로 지적받는 위성정당 출연을 막는 방안으로 지역구 선거참여정당은 비례대표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두 안 모두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50명을 더 늘려서 의원 정수가 300명에서 이 350명으로 확대됩니다. 이 세 번째 안은 현행 300명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 선거에 중대 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해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은 중대 선거구제를, 반대로 인구 밀집도가 낮은 농산 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도록 한 복합 선거구제입니다. 네. 새 선거제 개편안 중에 이제 2가지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50명을 가까이 이제 더 늘린다는 거네요. 네. 이게 이제 의원 정수가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늘 국민 정서가 좀 반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문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의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원 정수가 확대되더라도 이 관련 비용은 증가하지 않도록 세비와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또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천 방식의 민주성과 투명성 그리고 이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정개특위가 이제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이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달 안에 3개에서 이제 2개의 복수의 선거구제 개편안을 다시 내놓겠다는 계획인 거죠? 네, 우선 정개특위의 초안 마련 계획은 이달 중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급된 날짜는 17일입니다. 엊그제 김 의장과 정개특위 그리고 자문위가 이 의장 공간에서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김 의장이 여기서 27일 금요일까지 정개특위가 복수의 선거법 제도 초안을 마련하면 이후 재적의원 4분의 1 요청으로 열리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달 27일부터 2주 동안 299명 의원 모두의 총의를 모으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4월 중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선거구제 개편을 최종 의결할 본회의는 다음 달 28일로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네, 로드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선거법 개정을 진행시키겠다는 게 김진표 의장의 이제 구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국회 의사 일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만나야 하는데요. 아직 이 3월 국회 일정은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주 8일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후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난 뒤에 더욱 구체적인 로드맵 날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선거법 개정을 마쳐도 이 총선 1년 전까지가 이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인데요. 다음 달 10일을 넘기게 되기 때문에 김 의장은 여야의 조속한 의사 일정 협의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를 6일 앞둔 오늘 당권주자들이 수도권에서 마지막 합동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당대표의 경우 결선 투표 없는 과반 득표 당선이 관건인 상황에서 당권주자들은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등을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내부 총질하고 총선 실패했던 당대표는 안 된다고 맞받으며 원팀을 만들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내일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토론회에서 노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년 가게와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지만 건물주에 의해 강제 퇴거당한 을지 오비베어 사태를 예를 들면서 상가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주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임차인 경영권 장기 보장을 위해 현행법상 10년으로 규정된 임차인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 한돈 산업의 2030년 농축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달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미한데 탄소 중립 시대를 역행한다는 누명을 받고 있다면서 한돈 산업이 탄소 중립 실현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저단백, 저탄소 사료를 확대하고 가축 분뇨를 바이오가스, 고체 연료 생산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발맞춰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창업 생태계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비전이 제시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1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디지털 기업이 8개를 차지했고 글로벌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 수상 제품의 절반 이상이 벤처 스타트업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을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발전 방안을 수립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창업대국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과다 전력 대응 방안으로 지능형 전력망인 그리드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태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전력 과다 출력으로 인한 출력 제어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2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공갈연대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과연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이기기를 바라서 연대를 했는가. 집단 린치를 당하고 강제로 전당대회에서 사실 퇴출된 거죠. 표정도 보면은 억지로 끌고 나온 것처럼 보이고요. 공갈연대라는 말도 듭니다. 공갈연대, 공갈지지. 이에 김기현 후보는 공갈이 아닌 공감연대라면서 질투와 시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후보 역시 나경원 후보와 동행유세를 다니는 점을 거론하면서 김기현 후보의 기대기 정치를 지적했습니다. 뭐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본인이 웃어도 그게 웃음이겠습니까? 당당하게 본인의 힘으로 해. 제가 그러니까 이대기 정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힘든 사람을 그 먼 곳까지 데려다 와가지고 앉혔습니까? 하지만 후보들의 이 같은 견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20%대로 2위를 달리는 안철수 후보를 크게 따돌리면서 일강구도를 굳히는 양상입니다. 이대로 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이라는 어대긴 분위기로 굳어지는 걸까요? 천하람 김기현 결선은 200% 확신합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이번에 저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실 거다. 천하람 돌풍이 안철수를 꺾는 순간 이거는 민심의 태풍이 되거든요.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이 당심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또 다른 막판 변수로 판을 흔들게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수박 색출입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체포동의안 부결 이탈표 색출에 나선 가운데 표결 사태 책임 소재로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 청원까지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색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건 해서는 안 되죠. 나치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저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의원들이 배신한 것이거든요. 자신의 신념을 배신했을 수도 있고 시대적인 책임을 배신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그 인물도 없어요, 우리 당에. 이렇듯 비명 대 친명, 개딸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이 확연히 다른 가운데 친명의 대표주자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의 수박 색출 문자에 부결이라고 자신 있게 답했음을 SNS에 게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죽창가와 개딸이라는 새로운 방탄복으로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개딸 홍위병들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 없는 유형의 폭력입니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개딸을 버려야 국민께 신뢰를 받는다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강성 지지층의 늪에 빠져버린 민주당의 상황, 그 탈출구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최병목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이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민주당 사태하고 그다음에 3월 국회의 또 지금 여야 간에 격화되고 있는 양상 이걸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이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발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둘러싼 공방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일본은 파트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의 이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이제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이런저런 그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국익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한일 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역사관이 의심된다. 3.1절을 감안을 하면 이런 부분은 일본은 파트너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 두 분은 어떻게 보고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국내에서 좀 분열적 양상이 나타나면 일본에서 어떻게 볼지 참 속상해요. 이게 별로 바람직한 논쟁이 아닙니다. 네. 답답한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 말의 내용 하나하나 다 맞아요. 일본 파트너죠. 언제까지 과거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네. 안보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돼요. 경제는 굉장히 협력할 부분이 많고 다 좋은데 이걸 3.1절에 3.1절은 일제강점기에 그 강압통치에 맞서서 우리 선조들이 태극기 들고 떨쳐 일어난 바로 그날인데 이날만은 피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특별 기자회견을 하든가 일본하고 정상회담이 성사될 때 이런 선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 담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복절도 괜찮고. 하필 3.1절에 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모든 걸 판단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은 참모들인데 한번 좀 이런 부분을 걸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발언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3.1절에 언급한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뭐 그런 취지의 말씀하신 저는 뭐 관점과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한일 간에는 한일협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그렇게 규정을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미 국면이 하나하나씩 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3.1절이 됐든 뭐가 됐든 언제까지 그럼 그 일제치하의 과거사 이런 문제를 뭐 반성 사과 그것만 계속 촉구하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철학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뭐 이런 그 DJ 오부치 선언을 저는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과거보다는 네. 뭐 그 철학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네. 3.1절에 나온 그 발언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3.1절이든 네. 무엇이든 간에 저는 충분히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3.1절만 피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건데. 그 날짜 약간의, 그렇습니다. 언급한 날짜에 똑같은 대해서 얘기라도 주요 정치인들이 언제 그 얘기를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그 내용보다도 그 환경이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 지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치적 환경에 대한 그 발언의 그 상황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좀 엇갈린 의견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를 이제 하겠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한 대거 이탈표가 나온 이후에 이제 후유증이 계속해서 이제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그 강성 지지층 이른바 그 개딸들은 이탈표를 누가 했느냐, 표결을 했느냐, 그 색출에 멈추지 않고 또 문자 폭탄, 거기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된다 이런 청원도 지금 3만 명 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그 강성 지지층에 대한 이런 일련의 그 행동들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뭐 문제가 있죠.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거 가결시키라고 공개 지령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또 이거 명단을 저도 봤는데 그냥 누가 만드는 거예요.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그걸 누가 무효표를 만들었는지, 가결을 찍었는지, 부결을 찍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인데요. 근데 이게 또 보면 좀 당내에서 이른바 좀 비명, 또 이제 여야의 쟁점이 되니까 이제 여당. 또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 이쪽에서 좀 오히려 좀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찻잔속의 태풍입니다. 물론 몇만 명 되면 당에서 응답을 해줘야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좀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풀어야 되는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네. 저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른바 비명 의원들이 다음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국회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했는데요. 제가 그때 광화문 집회를 많이 가봤는데 탄핵 오적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김성태, 홍준표 아마 이렇게 5분일 겁니다. 이 5명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 네. 네, 이 중에 한 3명 정도는 그다음에 불출마였고요. 2020년에 어떻게 절묘하게 태극기 때 눈치를 좀 봐서 그랬는지 권성동, 홍준표 2분은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그때 알았죠. 이게 굉장히 소수가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그게 그 당의 지지자들이나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이걸 이제 당내 좀 강성 당원들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이 문제가 이제 더 번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대표 측에서 대장동 의혹을 이제 들고 나와서 현재 이 대표가 이렇게까지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게 이제 개딸들의 원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개딸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른바 당내 반란표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거에 대한
화풀이성 희생양 찾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촉발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관계가 틀려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경기경제신문이라는 데 보도로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주간조선 보도가 또 상세하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9월 초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틀리고.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러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느냐? 그 역시 희생양 찾기죠. 누구한테 좌표를 찍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자꾸 민주당은 휘둘리잖아요.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도 그 강성 조국 수호 세력에 휘둘렸죠. 그다음에 작년에 그 검수완박 사태 있었잖아요. 그 검수완박 사태 때도 철험에 휘둘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개딸들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간혹 뭐 심야에 그 개딸들과 저 인터넷 하잖아요. 그럴 때 소통한다고 하면서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듯한 그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당내외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개딸들 이야기를 했고 강성 지지층 그리고 이제 또 친명 일각에서는 이번 그 이탈표가 의원들의 배신이다. 그렇지 않다. 또 양심의 자유다. 이런 또 이제 반론도 있는데요. 두 분들은 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이렇게 날아온다면 그때는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야 된다. 친명 일각에서 이런 또 목소리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논쟁에 제가 끼어들 생각은 없어요.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당론으로 하자. 뭐 사실 지난번에도 당론을 검토했었죠. 그러다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론까지 하기에는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너무 모양이 빠지는 겁니다. 또 이게 무기명 투표예요.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난 찬성 이렇게 찍으면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또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169명이 본회의장을 안 들어간다?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표결권 행사하는데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화가 난 친명 의원들 중에 극히 일부가 하는 얘기지 실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론으로 가는 건 이제 무리수고 그럴 현실적인 가능성이 이제 없다고 이제 보셨고요. 의원들의 배신이냐, 양심의 자유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배신자들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는 어디에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데도 규정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오히려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 보면 본인들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양심의 자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양심의 자유가 맞는데 지금 자꾸 배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재명 대표 쪽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들 이렇게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결을 그 의견은 제가 그 성한영 기자님하고 똑같은 게 무의미해요 우선. 알 수가 없는데 당론으로 정했다고 해서 누가 뭐 찍은지 그럼 그 위반했다고 이번 같은 경우 그러면 당론으로 만약에 정했다고 하면 누구를 그 당론 위반됐다고 누구를 처벌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론의 채택 여부 자체가 무의미한 논쟁이다. 그렇죠. 아니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을 채택하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거 하나만 좀 추가할게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될 때 당원들 투표했을 때 77% 정도가 득표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들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 이 비율로 따지면 대략 그 정도, 그 정도가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안 된다고 한 거고 나머지는 아니 이건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여야 관계없이 당에 항상 주류 비주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비주류 30% 정도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요. 이걸 가지고 무슨 배신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전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38표 반대표를 갖고 아직도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80%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 대장동 재판이 이제 3주 만에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실무 사업자 고 이제 김문기 씨를
전 처장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몰랐다고 했던 발언 부분, 그리고 이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렇게 했던 이제 허위 발언으로 이제 그 재판에 몰려 있는데, 해당 그 선거법 재판이 앞으로 있을 그 검찰 영장 또 재판 수사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언론에서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죠.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면 그러면 뭐 도주의 우려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 부분은 법원에 가서 기각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를 좀 신중하게 하거나 뭐 다른 방안을 찾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그냥 도주의 우려밖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 증거인멸도 있고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은 거는 뭐 대개 대북송금이나 아니면 뭐 그 백현동, 정자동 뭐 이런 것들이 남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영장 청구를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영장 청구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재판과 그 후속 영장 청구와는 관련이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검찰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검찰의 그 구속영장 청구나 체포영 동의안 제출 이거 자체를 자꾸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거기서 이번에 대장동하고 성남FC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국회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불구속 기소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지 말 것인지는 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 민주당을 무슨 방탄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서 검찰이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까지 타락한 집단 아닙니다.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이 이 수사해서 또 추가로 중간 발표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거나 또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을 언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법률적인 논리에 따라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이제 어제 3일절을 시작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민주당 요청이었는데 2월 말까지 2월 국회가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쉼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탄국회다라고 이제 여당에서는 또다시 이제 그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월 1일에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라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방탄국회 논쟁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그 뭐 국민의힘에서는 3월 6일부터 개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일부터 5일까지의 5일까지가? 공백이 있죠. 네. 뭐 이 즈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뭐 체포동의안을 뭐 집행을 하든가 어떻게 하겠다 뭐 아마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는데 네. 뭐 그 공격도 굉장히 정치 공세성이고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이미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국회가 안 열렸다고 해서 그 체포동의안을 갑자기 집행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나친 정치 공세고, 다만 이런 거는 있죠. 3월 1일부터 하루라도 쉬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 한 20명인가요? 베트남에 무슨 세미나 한다고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루라도 쉬지 않고 뭐 민생을 위해서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했던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논리가 무색해지는 거죠. 적어도 이런 것들은 숨이 상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하루라도 그 국회를 비워둘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최초의 의지에 충실하게 국회 활동을 좀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3월 1일 그 개원을 요청했던 민주당의 그 20명, 그 169석에 2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예, 오늘부터 이제 베트남 또 세미나를 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뭐 방탄국회가 맞죠. 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국회가 안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또 몇 년 전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 때 생각을 해보면 이 검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1년 내내 방탄국회에 얼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정치 권력의 포획
포획돼 있는 것으로 네. 국민과 야당이 의심을 하는 한에서는 이 방탄국회 논란 벗기 좀 어려울 걸로 보고요. 또 이게 지금 민주당이 또 명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토론 중입니다. 네. 양곡관리법도 있고요. 또 노란봉투법, 간호법도 있고, 간호법,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습니다. 네. 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K-칩스법이라고 있어요. 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인데 반도체 관련한 반도체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업에다가 좀 그 세액 공제를 좀 넓혀주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여야가 이런 정책 의제를 가지고 사실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탄국회 공방을 벌일 게 아니고 이런 법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좀 토론을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법안들 왜 이렇게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니 이것도 이제 서로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이제 그 재고쌀 뭐 이런 것들은 의무 매입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이제 매입해줘야 된다. 근데 뭘로 매입해주나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 돈이죠. 국가 돈이죠. 네.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예산이 충분치 않다. 뭐 이래서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간호법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간호사 처우 개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간호사에 대한 정의를 조금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의사단체가 또 결사 반대하고 있거든요. 개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개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게 지금까지 간호사의 정의였는데 네. 그거를 앞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뭐 이렇게 해버리면 간호사의 업무가 훨씬 늘어나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하고 특히 개원의 이제 그 소규모 개원의 같은 경우 지금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폭넓게 되잖아요, 간호사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간호사가 뭐 처우 개선하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현재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워낙 많고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뭐 K-칩스법은 또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하려고 하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3월 국회에 타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 때문에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여야의 그 아주 그 극단적인 대치 정국이 또 한 몫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대치 정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이 법안 내용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곡관리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어요. 네. 뭐 그런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다가 직회부한 법안, 지금 그 최 의원 네. 말씀하신 간호법 제정안 포함해서 의료법 개정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개나 돼요. 이게 2월 9일 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분의 3이 찬성을 해서 직회부를 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에 찬성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한 법안들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건 뭐 우리가 여당이라고 반대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민주당 쪽 편을 들어서 직회부가 됐어요. 이거 네. 이제 여야가 싸움을 안 하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별로 뉴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크게 취급을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실 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이 필요한 법안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의사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저도 면허 박탈이 잘 안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 중에 그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네.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건데. 금고 이상인가요? 네. 예, 뭐 그럴 겁니다. 네네. 이제 면허 박탈 여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근데 앞으로 본회의에서 이게 가결이 됐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여야 간에 뭐 법안을 갖고 전부 다 뭐 대치만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분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좀 토론을 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것들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 나가는 것이
정치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3월 8일이니까 다음 주 이제 수요일에 당대표 선거가 있게 되는데 아마 내일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아니 오늘은 이제 수도권 연설회 아닙니까? 네. 수도권 연설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서의 총선 승리 뭐 이런 부분이 그 각 후보가 전부 다 거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이제 뭐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이거는 이제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다른 세 후보가 집중 공격해서 뭐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지금까지의 합동 연설회하고 별 다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대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다르지 않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오늘 뭐 갑작스럽게 무슨 대형 이슈가 다시 터진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어대현 개념하고 네. 좀 비슷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다음 질문에서 이제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 합동 연설회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후에 계속 국민의힘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제 생방송 중계를 하더군요. 그래서 네. 계속 봤어요. 뭐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이제 수도권 합동 연설의 마지막이고요. 내일 저녁에 아마 마지막 방송 토론을 네. 할 겁니다. 그리고 4일하고 5일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하고요. 그다음에 6일하고 7일 ARS 투표하고 8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죠. 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대1 토론 한 번 더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투표 하루 하고 또 ARS 투표 하루 하고 12일 날 최종 승자가 가려지게 네. 일정이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하나 좀 아쉬운 게 이게 집권 여당 전당대회인데 끝까지 네거티브로만 싸운다. 뭐 부동산 투기가 어쩌고 뭐 저 사람은 정당 파괴자다 뭐 이런 아니 이게 끝나면 같이 당을 할 사람들인데 이거 뭐 당이 깨지려고 그러나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좀 너무 심하게 싸우고 정책적인 이슈를 갖고 토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인상 비평을 좀 하자면 안철수 후보 발언 수위가 자꾸 올라가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초조한 것 아닌가. 지지율이 이제 좀처럼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느낌이 그렇고요. 김기현 후보는 의외로 부동산 투기로 공격을 받는데 오늘 굉장히 여유 있게 하더라고요. 수사까지 직접 의뢰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며칠 전에 수사 의뢰했죠. 네. 또 오늘 이 표정을 보니까 말의 내용보다도 표정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앞서가고 있다는 게 맞구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고요. 천하람 후보는 이번에 전당대회 대표 후보로 출마한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을 했다. 만약에 이분이 결선에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과반이 안 되고 천하람 후보가 올라간다면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천하람 후보의 얼굴 표정에서 막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좀 재미있는 연설이었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는 뭐 특별히 언급을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뭐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끝낼 것이다 아니면 그거야. 결선까지 갈 것이다. 그거야. 또 왜 그러냐면 이 며칠 남은 이 선거판에 막판 변수가 혹시나 그렇죠. 아니 현장을 점검해 보면 네. 지금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요. 이 낮은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할까? 그렇게 되면 조직표가 살아나느냐? 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뭐 그야말로 진짜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까지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50%를 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네. 뭐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네. 뭐 어떻게 송 의원님? 저는 이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네. 1차에서 아마 과반을 김기현 후보가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거 투표를 앞두고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의 이른바 오다가 이제 작동을 할 겁니다. 이거는 책임당원이 아무리 숫자가 늘어났지만 이 국민의힘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작동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를 보면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금 몇 %인가 보다. 네. 근데 김기현 후보는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 투표에서도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힘의 전당대회 상황이 이제 바람을 좀 타는 것 같다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좀 그 바람이 좀 멈춘 듯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인 건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무튼 이제 그런 좀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국힘의 마지막 전당대회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서 체포동의안 부결 이 대형 이슈가요. 지금 정치권의 다른 이슈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거의 블랙홀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삼켜버린 겁니다.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기승전 이재명 정국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한 줄 논평을 만들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6월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정부를 비판한 건데요.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을 했죠. 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근무인연이 있는 정순신 변호사, 검사 출신이죠. 이분을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혔다가 임명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는 이 사건을 보고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혹시 검사들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을 리는 없는데 본인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이 말을 좀 잊지 않고 항상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한 줄 논평을 소수 이권 카르텔의 권력 사유화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대통령 3.1절 기념사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 안에서의 후유증 그리고 국힘 전당대회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